인천에서 중국을 지나 직선으로 약 7,000km를 날면 두바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두바이의 인지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 이 두바이를 국가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에 속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용어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두고 보통 UAE라고 표기하는데 그 영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우말쿠아인,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 등 7개 토우국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생산국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을 뿐 크게 알려지지 못했는데 두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바이가 워낙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죠. 실상은 아부다비가 큰 형으로 전체 면적의 87%를, 전체 석유 매장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두바이입니다. 석유 매장량 고작 4%에 불과한 두바이지만 석유 경제에서 탈피하겠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도시 개발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하나의 국가로 불릴 만큼 인지도가 높아지자 큰형 아부다비는 오기가 발동합니다. 언젠가는 고갈될 석유 경제를 탈피하고 두바이의 모든 명성을 가져오겠다며 아부다비를 전 세계 문화 중심지로 변화시킨다는 포부를 내세우면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을 전면에 등장시켰죠. 이 인물을 두고 보통 왕세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이 왕세자이기 때문에 중동은 그렇게 부르는구나 할 수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체제가 다릅니다. 사우디는 국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왕세자, 왕세제 등이 가능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가 아닌 연방공화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가 아닌 아부다비 왕세제라고 불러야 하고 지금은 왕세제가 아닌 대통령입니다. 이전 대통령인 그의 형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지난 5월 사망하면서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기 때문이죠. 참고로 갑부의 상징처럼 알려진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만수르의 셋째 친형이기도 합니다.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알 나흐얀 가문은 월마트의 월튼 가문을 누르고 전 세계 모든 가문 중 세계 최고 부자 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빈 자예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먹거리부터 안보까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이런 일로 기뻐하기는 못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가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 무기 업그레이드에 나섰고 그 파트너로 한국이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2022년부터 도입하겠다면서 K2 흑표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K10 탄약보급 장갑차와 K11 사격통제 지휘 차량까지 더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한 달 뒤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며 나섰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천무 발사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을 공급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와 KF-21 보람의 도입까지 고심 중이라고 하니 폴란드 방위 정책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초대형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일 무기 판매 신기록은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4조 원어치 수입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사실 천궁은 수출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한국에게 절실했기 때문에 개발됐습니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경험한 것처럼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인데 천궁이 바로 지상에서 쏘아 올려 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하늘의 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천궁은 무지개를 의미하는데 지상에서 발사되어 무지개를 그리듯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낀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한 겁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직접 파견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현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은 당시 아부다비 왕세제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정 중 우연히 특전사 대테러 훈련을 참관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왕세제는 특전사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특전사는 시범 도중 공포탄을 사용하지도 건물 진입 시에 창문을 빼놓지도 않고 진짜 실전을 치렀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군 특전사를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내 우리 특수부대를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왔고 한국 정부가 호응하면서 현재 12년째 주둔 중입니다. 이들이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실제 모델인 아크 부대입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데 아크 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로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파병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전사가 2011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이후 양국의 국방협력이 급격히 발전했는데 특히 무기 수입 분야의 협력이 두드러집니다. 파병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339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파병 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1조 2천억 원으로 30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4조 원의 천궁 수입까지 아크 부대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분야에도 한국에 강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한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 당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는데 모하메드 당시 왕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해왔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체득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그중 쌀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죠. 한국에게 벼 재배 기술과 품종 전파를 요청했는데 1년 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진행된 적 없는 프로젝트가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막에서 벼를 키우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주식을 쌀로 삼고 있는데 연간 쌀 소비량이 95kg으로 한국보다 50%나 높은데 문제는 국토의 97%가 쌀 한 톨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사막이라는 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중동 국가는 사막이라는 특징 외에도 농업 자체가 불가한 죽음의 땅입니다. 소비량과 수요가 많다 보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 거의 100%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게 벼 재배 기술과 품종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즉각 알칼리성 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래 성분이 많고 염분이 포함된 김제 광활면을 테스트베드로 선택해 8개의 품종을 실험했습니다. 사막 땅은 알칼리성 pH 농도가 높아 벼가 제대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농진청은 실험을 통해 pH 8.5의 토양을 5.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열대 품종으로 개발한 아세미와 염분에 강한 FL478 품종을 최종적으로 선택해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져갔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한 부지에 우선 40cm 모래를 퍼낸 후 방수 부직포를 깐 후에 모래를 다시 덮고 담수로 바꾼 해수를 스며들게 하여 물이 고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특화시킨 품종을 1890제곱미터에 파종했는데 300평당 763kg의 쌀이 수확된 것이죠. 이는 국내에서 재배할 때보다 생산량이 40% 증가한 것으로 농진청이 선택한 아세미 품종에 벼 재배 노하우를 모두 투입시켜 성공해낸 것이죠. 우선 사막 땅에서도 벼가 자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인데 이제 경제성 확보 실험에 나섰습니다. 첫 재배 실험에서 쌀 생산액이 1헥타르당 565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물을 끌어오는 비용에 2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1톤당 농업용수 가격이 1,300원으로 아주 비싼 데다 알칼리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워낙에 물을 많이 썼으니까요.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이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재배지를 변경하거나 물 사용량을 70%까지 줄어드는 농법을 개발해 현재 실험 중에 있죠. 이제 모래사막뿐인 두바이에서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넘실대는 논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은 듯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사막에서 채소를 키우는 방법도 연구 중이며 어느 정도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여름철 한낮 기온이 60도에 육박해 모든 식물이 녹아버릴 뿐 아니라 모래가 대부분인 사막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42mm로 한국의 3.5%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산물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주변 중동 국가들도 농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85% 이상의 식품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가져와도 신선도가 떨어져 탱글탱글한 농산물 구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약 5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와 1차 실증을 거친 후 최근에는 경제성을 검증하는 2차 실증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포근냉방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했는데, 이는 안개를 응용한 것입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설 내 온도를 작물이 성장하기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또 다른 한국 기업 엔싱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리아 그룹과 수직 농장 구축 관련 협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 사업은 사리아 그룹이 직접 기술 검증을 실시한 후 수입한 첫 사례로, 아부다비에 4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10개 동을 건설하고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2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작물별 중량도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두바이에서 K-스마트팜 오픈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등 농업기관 공무원 및 생산자 협회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식량 안보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직접 신선 농산물을 생산할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는데, 그중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이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들은 아랍에미레이트뿐 아니라 농업이 어려운 중동 지역에 꽤 많은 국가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그간 지하수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했지만, 한국의 스마트팜은 지하수는 활용하되 물이 적은 중동 국가에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급자족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들이 중동의 식량 안보를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